우리는 시암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정의로서 다스릴 것이다. 1950년 5월 5일 23세 앳된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짧은 문장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70년 126일 동안 그는 이 약속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세계 최장수 제1군주 살아있는 신 태국 국민의 아버지. 푸미폰 아두냐뎃 라마 9세.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찬란한 황금빛으로 도금되어 있었습니다. 방콕의 거리마다 허름한 식당의 벽면마다 심지어 달리는 택시 안에서도 그의 초상화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국민들을 내려다봅니다. 태국인들에게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 그 자체였으며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눈부신 황금 가면 뒤에 가려진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신으로 추앙받았으나 평생토록 인간의 고뇌를 짊어져야 했던 한 남자, 준비되지 않은 채 왕관을 써야 했던 그 운명의 시작점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푸미폰의 삶은 처음부터 왕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27년 그는 태국이 아닌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버드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마이돌 아두냐뎃 왕자였고 어머니는 평민 출신의 간호사였습니다. 땅의 강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푸미폰을 받았지만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 밀려난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스위스에서 보낸 그에게 태국은 어머니의 예시이야기 속에 나오는 먼 나라였습니다. 그는 공학에 매료된 명석한 학생이었고 무엇보다 재즈의 자유로운 선율을 사랑하는 예술가였습니다. 베니 굿맨과 듀크 엘링턴의 음악에 심취해 색소폰과 클라리넷을 불 때면 그는 왕족이라는 신분을 잊고 오롯이 음악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 직접 배를 만들어 호수위를 누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미래는 스위스의 조용한 도시에서 엔지니어로 살아가거나 재즈 뮤지션으로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본인조차도 그가 차크리 왕조의 9번째 군주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자유로웠던 시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삶에 짧게 머물다 갔습니다. 운명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946년 6월 9일 아침 방콕의 왕궁에서 의문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국왕이자 푸미폰이 그토록 따랐던 형 아난다 마이돌라마 8세의 자신의 침실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총기 오발 사고였지만 세간에는 암살설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비극적인 사건은 18살 소년 푸미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는 즉시 태국의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자유분방했던 재즈 뮤지션 지망생은 하룻밤 사이에 혼란에 빠진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전공을 공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으로 바꾼 것은 그 무거운 책임감의 첫 번째 발로였습니다. 1950년 정식 대관식을 치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되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입헌군주제 하에서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머물러야 했지만 푸미폰은 스스로 일하는 왕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에어컨이 나오는 화려한 궁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태국 전역의 오지였습니다. 제2기간 동안 그는 무려 4,000개가 넘는 로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습니다. 1년 중 200일 이상을 지방 순시에 할애하며 지프차를 타고 험준한 산길을 오르고 헬기로수의 지역을 날아다녔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목에 건 카메라와 손에 든 지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지형을 살피고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수리시설을 설계하고 대체 작물 재배를 연구했습니다. 북부 산악지대의 아편 재배 농가들을 설득해 고부가가치 채소와 과일, 커피를 심게 한 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입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바닥에 주저앉아 농부의 검게 그을린 손을 잡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국왕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부처의 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권위가 아닌 땀방울로 국민의 존경을 얻어냈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기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태국 현대사는 끊임없는 군부 쿠데타와 정치적 경랑의 연속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무려 19번의 쿠데타와 20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푸미폰 국왕은 단순한 국영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치적 중재자로 나서며 국가의 파국을 막아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92년 5월 이른바 검은 5월 사태였습니다. 수친다 장군의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군경의 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방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내전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국왕은 수친다 장군과 시위대 지도자인 잠롱전 시장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르던 군부의 실세와 야당 지도자가 국왕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훈계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승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국민을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시오. 국왕의 준엄한 꾸짖음 한마디의 유혈 사태는 거짓말처럼 멈췄고 수친다 장군은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도덕적 권위, 이것이 바로 푸미폰 국왕이 가진 힘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발론자가 아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태국 경제가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그는 충분 경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키우자는 그의 가르침은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아버지로서 짊어진 짐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척추협착증, 신장질환 등 끊이지 않는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10여 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며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화려한 공식 석상 뒤편 병실의 정막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끊이지 않는 정치적 암투, 그리고 자신이 세운 절대적 권위가 오히려 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들. 신으로 추앙받는 동안 그는 철저히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가끔 병실에서 들려오는 색소폰 소리만이 그가 여전히 그 옛날의 자유로운 영혼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짐작케 할 뿐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태국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지탱해온 거목 푸미폰 아두냐데 국왕이 8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전역은 순식간에 검은 눈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1년의 공식 애도 기간 동안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려 평생을 바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신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재위기간 동안 태국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후퇴했고 왕실 모독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정의로서 다스리겠다는 23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고뇌하고 행동했다는 사실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서 태국이라는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지켜낸 다지자,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된 사람. 황금 가면의 무게를 견디며 땀과 눈물로 자신의 시대를 써내려간 인간, 푸미폰 아두냐데시였습니다.